강의 12주차 12강의 2교시를 계속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허 심판의 종류와 절차만 강의하고 같은 PT에 있는 요거는 이제 13강에 또 올려놓긴 하겠지만 특허 소송 절차와 심리범의와 특허권 침해, 본격적인 특허 소송은 분량이 많아서 13강에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허 심판의 종류와 절차를 계속 1교시부터 강의하고 있죠. 그 큰 5번 전에 여기에 이제 그래픽 하나를 설명해 보고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요 결정계 심판 절차는 심판 청구에서 방식 심사, 또 방식 완비, 위임장, 수수료 등, 그래서 이게 아니라면은 보정하고 또 이제 흠결 보정하면은 무효 심판으로 가고, 또 심판관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고, 또 방식이 완비돼서 청구 취지, 이유 등이 제대로 갖춰 있다면 심리를 진행하고, 또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무르익으면 심리 종결을 해서 마지막에는 판결에 준하는 특허 심판원의 심결이 이루어지고, 인용되면 심사국에 환송해서 결국은 그 거절을 취소하면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게 이제 기각이 되면 심결이 또 불복을 하는 방법이 이제는 특허 법원으로 제기해서 이제 사법심사를 받고, 또 특허법원에 대해 불복할 때는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것이다. 이게 특허 결정계 심판의 프로세스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계 중에 하나인 특허권의 무효 심판 5번이죠. 괄호 1번의 의. 특허 무효 심판은 하자 있는 특허를 무효하는 절차로서 행정기관인 특허 심판원이 여전히 담당하니까 행정 처분으로 봐야 되겠죠.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을 청구인이라 하고, 무효 심판을 당한 특허권자를 피청구인. 그래서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갖춰서 이건 당연히 당사자계 심판의 종류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 무효 심판은 이해관계인, 예컨대 경쟁업자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사업에 장애가 될 듯한 특허를 탐지하여 이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런 사유가 하나 있고,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침해 소송을 당한 후에 그에 대한 반격으로서 제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되게 크게 나눠보면은 이 특허에 이런 걸 무효화해 놓지 않으면 내가 특허 소송을 통해서 많은 손해배상,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걸 미리 싹을 자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한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특허권자가 내가 실시 자기 발명 특허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경고장을 날려보내고, 또 나를 걸어서 소송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에 대한 반격으로 오히려 일종의 이제 소송에서 반소제기 형식으로, 그렇죠? 거기에서 받아치면서 무효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무효 심판의 당사자 부분이 있죠. 이해관계인과 심사관만이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 해당 특허에 대한 시식권자도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한다는 게 판례죠. 대법원 2017 후 2819 전원합의 재판례에서 확인해주고 있고, 현실적으로 심사관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듯하다. 그래서 스스로 이걸 무효화해달라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 심사관이 심사 업무도 벅차고 바쁜데 그런 걸 당사자에게 맡겨놓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든가 공중위생을 해야 한다라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심사관도 원고가 돼서 신청인이 돼서 이런 심판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또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효 심판의 심결. 그래서 그 전에 약간의 요건이 덜 된 듯한데 나중에 이제 공동 피고가 되면서 소를 제기당한다 이러면 당연히 심결실 기준에서 볼 때 이해관계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특허권자이며 당사자 대립이죠. 특허권자가 복수인 특허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때는 특허권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 즉 소송 형태로 보면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해야 된다. 또 심판 참가 문제가 있죠. 공동심판 규정에 의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 종결시까지 청구인으로서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고, 아까 결정계에서는 부정했었죠. 무효. 그런데 이 무효 심판은 당사자계로서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그 심판에 참가하는 건 가능하다. 이게 결정계 심판과 다른 점이죠. 괄호 3번에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 그러면 어떤 게 무효인지를 다툴 때 그걸 심판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해 보겠어요. 특허의 청구 범위에 청구항이 둘 이상 있을 때, 즉 복수 청구항이죠. 청구항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 항만 무효화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무효 심결은, 심판 심결은 청구인이 무효 청구를 한 청구항들 전부로 무효로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복수 청구항 중에 일부만,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그럼 나머진 그대로 유효로 확정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부 무효 법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청구항이 둘 이상일 때는 그중 2, 3항만 무효라든가 또 2항만 무효라든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원칙적은 전부 무효 원칙이지만 일부 무효를 예외로 인정한다. 괄호 4번에 무효 심판 청구의 시기,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즉 특허권이 등록도 안 된 걸 무효로 다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등록을 전제로 무효 심판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데, 특허가 소멸했더라도 당해 특허의 존속기간 중에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죠.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피고는 그 청구항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을 무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 없어져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5번에 특허 무효의 원인은 특허법 25조, 33조 이런 데에 구체적 규정이 있죠. 특허법에 규정된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의 권리 능력의 문제, 또 제29조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 요건을 관한 규정이죠. 그 요건을 구비되지 못하였을 때, 또 제32조 공서양속에 반할 때,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민법 103조 총칙 103조에 의하면은 공서양속 위반된 건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죠. 그렇죠? 여기서 공서양속이라는 건 일정한 사이즈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어떤 그 규범적 성격을 띠는 그런 걸 제32조의 공서양속에 반할 것이 있겠죠. 또 36조 1항 내지 3항의 선출원. 네, 그래서 내가 이미 실시 중이었고, 그래서 선출원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 등록을 무효해달라. 또는 32조제 3항 4항의 특허출원 명세서의 각 규정의 위반, 즉 명세서 작성이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청구항이 잘못 기재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제33조 1항 본문의 규정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그 특허법 33조 1항이죠. 또 제44조 공동출원의 규정에 위반해서 단독 출원으로 간다라든가, 그러면 공동발명을 한 자들이 이익을 못 보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다시 출원에, 공동출원해서 등록 명의자도 공동발명하는 자로 확장해야 되겠죠. 이게 공동출원제도고, 이걸 위반할 때는 무효 제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에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뭐 공소양속 위반이 대표적이죠. 예, 가지지 아니하거나 그래서 이제 없는 경우, 또 특허권자가 제25조 규정에 의해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하죠. 아까 25조가 외국인의 특허 출원 뭐 이런 거였죠. 또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뭐 조약에는 여기에 뭐 베른 조약, 또 그다음에 파리 조약, 뭐 이런 산업재산권에 관한 규정들이 있죠. 그다음에 제47조 2항의 보정의 범위에 그럼 어디까지 보정할 수 있느냐? 그 4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일 경우 사실상 새로운 출원과 유사하면은 그 소급표를 인정받아선 안 되겠죠. 또 제52조엔 분할 출원 문제가 있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 출원의 경우, 그럴 땐 쪼개서 이거를 나눠서 몇 개로 출원하는 경우를 분할 출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53조는 변경 출원 문제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 출원의 경우. 그 다음에 PCT 특허협력조약, 우리가 국제출원이라고도 하고 국제 특허출원에 대한 협약이 있는 거죠. 조약.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의하여 주어진 특허가 통상의 국내 출원과 다른 무효사유가 있을 때 무효심판 청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받아들여지겠죠. 이런 요건이 되면 괄호 6번의 무효심판 절차의 진행,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피청구인 특허권자에게 무효심판 청구서 부본이 송달된다. 그쪽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 송달을 받은 피청구인은 지정기간 내에 심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답변서 제출 기한 내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 청구를 해서 그걸 다듬어 가지고 이걸 기각시키게끔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판의 심리는 행정의 일환으로, 그래 행정처분으로 봐야 되겠죠. 절차의 간이성과 신속성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쌍방 간의 공방절표는 구두변론주의를 취하다 보면은 너무 사건이 늘어질 수도 있고 또 효력이 다 끝날 수도 있죠. 재판하는 동안에. 그래서 서면 심리만에 의해서는 양당사자 주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는 구술 심리를 병행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 우리 민사소송 절차상 그 규정상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적인 심리 진행 방식이죠.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무효심판 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라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그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권은 소멸한다. 뭐 이렇게 해서 당사자 합의로 소멸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죠. 대법원 2000년 1월 21일 선고 99 후 2198 판결이 바로 요게 그대로 특허심판원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심판의 절차 진행인 실무적인 얘기였고, 그럼 당사자의 심판도 아까 결정기의 심판처럼 방식심사, 방식이 완비되면 그래서 심사관, 심판관 지정 및 예고 등록 같은 걸 해놓고, 그래 여러분들이 등기에 말소무효할 땐 종전까지만 해도 경고적 효력만 있는 예고 등기가 있었다가 2003년 부동산등기법 전면 개정할 때 예고 등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폐지됐죠. 여기서도 이런 예고 등록을 해서 그 통상실시나 전용실시 같은 걸로 해서 피해를 보는 실시권자가 발생하지 않게 예고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방식이 불비되거나 부족하면 보정 요구하고 흠결 보정. 그 다음에 방식이 완비됐다고 이제 심판관, 그 중에 이제 5인 중 3인 중에 제일 고참 심판관이 있겠죠. 청구 취지 이유 등이 제대로 잘 결정됐다면 그리고 심판 청구서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보내줘야 되겠죠. 자기 특허가 무효
제기가 돼 있으니까 또 피청구인은 한 달 내에 답변서를 접수하게 되겠고 또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달하고 그러면 이제 심리가 진행되는 거죠. 의견서 접수 및 부분 송달.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심리가 진행되고 그럴 때 이제 실무행 결심한다고 그러는데 심리 종결 결정을 하고 그런 마지막에는 심결 판결을 할 것이다. 그래 이제 거기에 뭐 요건 같은 게 미비하면 보정 절차 같은 걸 거치고 또 요 심결에 대해 불복은 특허 법원에 2심으로서 제기해보고 또 특허 법원에 기각당한다라든가 자기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마지막엔 대법원에 상고를 통해서 시정할 수가 있죠. 위법성이 띈 것.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무효 심판 절차에서 그래서 무효 심판 절차를 거칠 때 그 심판이 계속 중일 때 정정 심판 청구도 가능하죠. 의 1번 무효 심판이 되게 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예하자를 치유해서 특허 무효를 피하기 위해 무효 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에 대한 정정 청구를 해서 자기도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그 특허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이른바 무효 심판 내에서 정정 심판 청구는 특허권자가 하겠죠. 또 반가로 2번 무효 심판이 특허 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무효 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날까지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반가로 3번 전용 시식권자, 통상 시식권자, 질권자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정정 청구.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효를 피해가기 위해서 특허권자가 자기 단독으로 이런 정정 신청을 내면은 전용 시식권자나 통상 시식권자, 질권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정정 청구를 한다. 여기 동의서 내는 걸 꼭 기억해 두셔요. 또 쌍가루 2번의 정정의 요건, 정정의 범위는 반가루 1번 무효 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권자가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때 그 정정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되고 마구잡이로 무효를 피하기 위해서 정정하는 건 안 된다. 그 첫 번째가 청구 범위를 감추, 연장이나 새로운 거 추가하는 건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1호 정정 사유고 그 다음에 이게 호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해당 조문 잘못 기재된 사항을 뭐 숫자 또 아니면 명백한 오기, 오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정정을 통해서 유지시켜주는 게 좋겠죠. 2호의 정정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리뭉실하지만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기재사항을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다듬는 거죠. 이게 3호, 그래 1, 2, 3호의 무효 청구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가 있죠. 정정, 3호 정정. 그 다음에 반가루 2번에 정정은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2호 정정의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래 그걸 벗어나게 되면 무효 정정 심판이 안 된다. 반가로 3번에 정정은 청구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항을 추가한다라든가 감축만 정정 범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1호 정정과 2호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이 특허 출원을 하였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는 소위 독립 특허 요건을 충족할 것 뭐 이런 거고 단 무효 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의 결정 정정에 대해서는 독립 특허 요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정을 직접 해버리죠. 또 특허법 제133조의 2 제6항 규정에 따른 적용은 배제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괄호 3번의 정정 청구의 처리. 정정 청구는 그 동그라미 1번
무효 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보통 한 달 주거든요. 동그라미 2번 직권에 의해 이루어진 특허 무효 이후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는 그런 자기의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정정 청구가 있을 때 심판장은 정정 청구서 부분을 무효 심판 청구인에게 청구인에게 보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청구인은 정정이 부적합함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에 일정한 특허권자 보호적 제도겠죠. 또 정정이 부적합하다면 심판장은 특허권자에게 정정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특허권자는 정정 청구를 보정할 수 있다. 정정이 적법하다면 무효 심판을 심리하는 심판관 합의체는 정정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서 그 자체로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있다. 여기까지가 특허의 무효 심판 청구. 또 오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7번째 특허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죠. 그래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심판제도라고 보시겠어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제도. 의의 보면 특허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대상 기술, 예컨대 침해 혐의, 침해됐다는 기술적인 내용이죠. 특허권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이 담당한다. 당연히 권리범위 확인 심판도 당사자계로서 특허심판원이라는 특허청 내에 독립 부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심판과 제3자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소극적 심판, 이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제도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특허 A가 있고 제3자가 생산하는 물건 B가 있다고 할 때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물건 B가 특허 A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걸 적극적 권리 심판 확인 제도라고 하고,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물건 B가 특허 A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달라. 아까 제가 부존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예를 들었듯이 그렇게 해서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제도 어디에 속한다는, 그렇죠? 내 기술이 그 안에 들어간다. 또 아니면 B가 그 피신청인이 속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제도가 있다. 괄호 2번에 특허 침해 소송과 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괄호 2번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침해 금지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다음 주 한다고 그랬죠. 존버와 같은 권리관계까지 확인하거나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거기서는 이제 하지 마라, 실시하지 마라, 또 네가 나의 실시권도 없이 나의 특허 실시하고 있어서 나는 손해를 많이 입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죠. 단지 대상 기술이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의 특허 침해 소송을 거쳐서 또 뭐 동시에 같이 진행해도 되겠죠. 특허 침해 소송은 일반 법원이 담당해요. 또 소송 대리도 변리사가 아닌 또 일반 변호사가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변리사들은 특허 법원의 특허 소송은 변리사가 소송 대리권 있지만 일반 법원에 제기되는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어서 변리사들이 그것까지 특허에 관련되는 걸 확장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변호사들이 완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확장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특허 소송과는 별개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 민사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거죠. 또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법원의 침해 소송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이제 특허 심판원에 제기하는 거고 당사자 심판도 많이 내고, 또 그다음에 법원에 내는 건 송달료나 또 이제 제일 큰 게 인지대죠. 그런 게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일반
침해 소송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 권리범의 확인 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그 심결을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 봐라 여기에 내 심판을 받았는데 침해 그 보호범위 안에 있다고 적극적 심판이 났다. 또 소극적으로 포함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소극적 심판 심결 예를 가지고 바로 증거로 내서 특허 침해 소송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증거로 사용 유력한 증거가 된다. 또 하나의 공적 문서, 또 그 다음에 기속력 있는 심판원의 그 심결문이기 때문에 증거로서는 아주 훌륭하죠. 그러나 침해소송법원은 권리범의 확인심판 심결에 구속되는 건 아니므로 침해 여부에 대한 권리범의 확인심판 심결과는 상이한 판결을 해도 얼마든지 독립된 법원 또 판단 자체는 별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한 판결을 내도 모순 저촉되는 건 아니다. 맨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줄 봐요. 심판에서 특허권에 속하는지 여부가 판가름 나면 특허 침해 소송까지 갈 것도 없이 거기서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 그렇죠? 전제가 되는 그런 데서 당사자 일방이 특허 침해를 중단하거나 금지 청구 안 들어가더라도 쌍방이 화해를 하는 등 또 조기에 특허 분쟁을 끝날 수 있어서 아까 비용도 저렴하고 또 단기간 내에 이런 심판제도를 통해서 더 확장되는 침해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또 장점이 있죠. 그래 심판 심결과 관계없이 쌍방이 침해 소송을 통해 다툼을 계속할 수도 있고 그래 대개 이럴 때는 화해 계약이 성립될 때도 많고 특히 저작권 침해 같은 건 거의 90% 이상이 화해로 이루어져요. 왜? 전부 그걸 인용 같은 거 제대로 안 했다면은 스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 여기서도 이런 심판에서 심결 결정이 떨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이런 조기에 사건을 종료할 수도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권리범의 확인 심판과 침해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도 있고 병존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별개 사건이다. 그래 권리범의 확인 심판과 침해 소송은 각 절차에 계신 선우나 진행 경과 등과 무관하게 별개 독립된 절차다. 그래서 확인 심판에 제기됐던 서류 같은 걸 침해 소송에 제출하거나 이건 자유죠. 증거에 자유 제출이 되니까. 또 침해 소송의 소장 같은 거를 권리범의 확인 심판에 참고용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심판원의 심판 구성원이 그 침해 소송의 그거를 받아들일지는 그거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겠죠. 그렇죠. 판단 증거력은 전부 다 심판원 각자 또 소송 판사들 자체에 별도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그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에 권리범의 확인 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그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법원으로서 대전에 설치되어 있는 항소심 내지는 고등법원격인 특허법원의 요 심결에 불복을 제기한다. 또 요 특허법원 사건은 변리사가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심판 청구기간 권리범의 확인 심판은 현존하는 특허권에 대해서만 아까 무효심판 같은 경우에는 소멸해도 어떠한 향후에 특허소송으로 불이익당하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거는 일단 특허가 살아있을 때 존속기간 내에 그렇죠. 특허의 실시기간 내에 있을 때만 그래서 특허권이 끝난 그런 경우에는 특허 권리 범의 심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게 특이하죠. 그래서 권리 범의 확인 심판은 존속기간 내에서만 다툴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소멸된 특허에 대한 청구하거나 심판 청구 시에는 특허가 존재하였으나 심판에 대한 소송 진행 중에 특허권이 이제 소멸하는 거죠.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니까 특허가 소멸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걸로 되어 심판 청구를 소송 요건 음결로 각하되고 요게 이제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소송 종료 선언을 하는 거죠. 심결 종료 선언이 여기에 준용될 수, 유추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심판 청구 기간 그
자체가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요 심결이 진행돼서 그 심판원의 판단 범위는 어디까지냐? 권리 심판을 냈을 때 신규성 요건, 또 기재 요건이나 선원주의,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 이런 거죠. 위반한 특허는 권리 범위가 부정되어 대상 기술은 그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반면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특허가 진보성 없는 발명에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즉 진보성이 없는데도 특허가 이루어졌다면 그 권리 범위를 부정하진 않고, 그렇죠? 그 일정한 범위의 그 범위 내에서는 활용될 수도 있다. 유효하다. 이런 점에서 특허 침해 소송에 적용되는 법리와 상이하고, 왜냐면 특허 침해 소송엔 진보성이 없더라도 이런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체의 침해 안 된다고 다 가겠죠. 그런데 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이렇게 나눠요. 신규성, 선원주의, 기재 요건은 일정한 속하지 않는 걸로 되면서 권리 자체가 전체 부정되고, 진보성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그게 그 첫 번째 신규성 판단 요건의 권리범위 심판과는 다르다. 대상 판단의 범위가 이 점에서 침해 소송과 다르고, 그래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특허 발명이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특허권에 기한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은 권리 남용에 해당되어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진보성도 없는 것이 판단 중에 재판부에서 나온다면은 그걸 권리 남용으로 봐서 인정되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판단 범위의 반가로 1번에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떤 판단이 나오겠냐면 대상 기술이 특허 발명과 동일하지 않고 또 균등하지도 않을 때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균등론에서 청구권의 균등론 배웠죠. 약간의 실질적 판단을 하는 그런 거다. 문헌적 판단을 조금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균등론이. 또 대상 기술이 공지 기술이거나 이미 이제 다 알려진 거죠. 공지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 가능한 기술, 즉 자유 기술 또는 자유 실시 기술인 경우에도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특허 발명이 공지 또는 공용인 경우, 즉 신규성이 없다고 볼 때도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건 침해 소송 같은데 안 받아들이겠죠. 또 특허 명세서 기재가 불분명하여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도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하죠. 특허 발명의 실시가 또 불가능한, 더 이상 실시할 수가 없는 그런 발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까지 다 판단하겠죠. 그럴 때는 여기서도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해줘. 또 마지막에는 특허가 선원주의를 위반, 즉 이미 다른 사람이 출원을 했는데 뒤늦게 거의 유사 발명을 했다면 선원주의 침해로 거절되겠죠. 그래서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땐 선원주의, 신규성 위반할 때는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권리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할 때는 괄호 2번에 반괄호 2번 대상 기술이 특허 발명과 동일해. 그럼 권리 범위에 속하니까 그건 나중에 침해 소송 금지 청구 대상이 되겠죠. 또 대상 기술이 특허 발명과 균등 범위, 실질적 해석을 해서 약간 확장 해석, 문헌적 해석을 약간 벗어나서 해석해봐도 이거는 기존의 가오 특허 그 이미 발명 등록된 거와 유사할 수 있고 그 균등론 이론에 적용이 되는 판례가 취하죠. 균등론. 그럴 때도 범위에 속한다. 그래 나중에 이제 침해 금지 대상. 또 세 번째 범위에 속하는 예는 대상 기술이 특허권의 간접 침해. 직접 특허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우의적 방법으로, 그렇죠? 약간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식으로 우의적 그 과정을 통해서 부분적인 부품만 생산해서 딴 데서 조립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뒤에 침해 소송의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 침해 모습이 두 가지가 있다. 그때 나와요. 간접 침해에 해당할 때는 권리 범위에 속한다. 그래서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느냐, 속하냐. 그 특허법이 객관적 시험에 있는
변리사 시험 이런 데서는 이런 거를 사례로 들어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 다음에 쌍가로 5번에 특허 소송과 차이점까지 강의하고 이제 오늘 강의 마치겠죠. 끝부분이에요. 특허 소송과의 차이점. 앞에서 우리가 침해 소송과 조금 비교해 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를 대세적으로 확인하는, 즉 대세효가 있다. 민사소송의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거죠. 침해 소송은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대인적, 그래서 원고 피고 또 요거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문제가 되겠죠. 갖는 절차. 그래서 대세효가 있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당사자 간의 효력만 미치는 침해 소송은 그 효력 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 대세효 유무로. 그 다음에 특허 소송과 차이점 두 번째. 이로 말미암아 침해 소송에서는 피고에게 인정되는 항변 사유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과 소송과의 이런 연계된 개념 근거로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특허 소송과의 차이점까지 해서 한 35분 2교시 강의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강의는 다 했고, 이 그래픽은 특허 심판 및 관련 소송. 특허 심판은 특허 심판원의 심결 취소 소송, 특허 법원으로 가서 상고해서 대법원, 또 특허 침해 소송도 지방 일반 법원이죠. 그래서 이건 변호사 대리가 원칙이고, 본안 소송이 불복할 때는 특허 법원 같은 쪽으로 가볼 수 있고 대법원으로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여기에서 고등법원으로 가서 대법원으로 이런 식으로 특허 침해 소송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법원의 1심으로 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되는 특허 소송이라면 원칙적으로 특허법원으로 2심 재판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 대법원이 3심에 기능을 한다. 이 그림은 그런 거예요. 그래 특허심판원의 행정심판과 지방법원의 특허 소송은 2심은 특허법원으로 공통된다. 또 제3심인 대법원도 대법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 2장 특허 소송의 절차와 심리 범위는 제13강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해서 요 PT를 13주차에도 또 올려놓겠어요. 지금까지 제12강 12주차 강의를 2교시에 걸쳐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